아버지라면서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우리가 영정 사진 앞에서 울던 그날 이후에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냐고요? 엄마, 오늘 늦으면 나 진짜 원망할 거야. 원망은 나중에 하고 먼저 국물부터 먹어. 안 먹어도 돼.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칼국수 냄비에서 김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새벽입니다. 좁은 주방 안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한낮처럼 뜨겁습니다. 오래된 환풍기는 쌕쌕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알루미늄 냄비 뚜껑은 수증기에 젖어 탁하게 빛납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잘린 대파와 다진 마늘, 설거지를 기다리는 그릇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습니다. 문 밖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이 작은 분식집 안만큼은 삶의 온기로 과하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희정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팔 안쪽에 남은 옅은 화상 자국들이 수증기 속에서 더 또렷해 보입니다. 처음 생겼을 땐 따갑고 쓰라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처조차 익숙한 무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작은 흉터들까지도 괜히 마음을 건드리는 것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테이블 2개, 의자 6개뿐인 작은 가게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셔터는 반만 올려두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준비 중 팻말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른 새벽 손님을 기대하는 국물은 아닙니다. 오늘 끓는 국물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 희정은 아들을 깨웠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린 민석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은 상태로 투덜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재우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희정은 그 마음을 곧 접었습니다. 이날을 뒤로 미룬 것도 끝내 받아들인 것도 결국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입구 쪽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짜 옆에는 볼펜으로 작게 입교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일정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희정에게 이 글자는 지난 10년의 무게를 통째로 달고 있습니다. 열해 전 비슷한 새벽에 그녀는 다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그릇을 헹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위 검은 리본이 떨리듯 흔들리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은 국물 대신 숨이 막히는 공포가 코를 스쳤습니다. 영정 사진을 처음 마주했을 때 희정은 사진 속 사람을 남편으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낯선 각도의 사진, 낯선 군복, 낯선 표정. 그런데 눈가 주름과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만큼은 절대 같은 길을 보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민석이 입교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흰 종이가 담긴 봉투를 꺼내 보이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희정은 못 본 척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면 해라. 라는 말만 겨우 밀어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걱정과 자랑, 두려움과 체념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선택의 끝에 서 있는 아들을 위해 국물을 뜹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하얀 면을 담고 김가루와 대파를 올립니다.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좁은 방에서 서성이는 아들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민석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몇 번이고 깨뭅니다. 입으로는 나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동자는 조금 더 자주 깜빡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남을 것들을 떠올립니다. 낡은 가게, 허리 펴기 힘들어하는 엄마, 밤마다 혼자 내릴 셔터. 희정은 그 시선을 일부러 정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두려움을 온전히 마주하는 순간 그 두려움까지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자를 더 오래 저어봅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눈가를 스치며 희미한 물기를 남깁니다. 그게 김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굳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도 쉽게 앉지 못합니다. 먹으면 떠나야 하고 먹지 않으면 떠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희정은 그릇을 민석 앞으로 밀어줍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결정을 내린 듯한 동작입니다.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자물쇠를 잠그는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닫았다 다시 여는 문이었지만 오늘의 닫힘은 조금 다른 감정을 데려옵니다. 버스를 타고 사관학교 쪽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조금씩 변합니다. 오래된 상가와 주택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와 가지런한 나무, 높게 뻗은 담장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희정은 예전보다 더 말라 보이는 윤곽을 알아봅니다. 눈가 주름은 깊어졌고 입술 가장자리에는 자주 물어뜯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동자만큼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두툼한 가방을 맨 젊은이들, 작은 선물을 든 부모들, 사진 찍느라 분주한 손들. 입구 쪽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이 긴장과 설렘을 한꺼번에 자극합니다. 희정은 민석의 외투깃을 한 번 더 매만집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옷의 촉감이 유난히 선명합니다. 이제 진짜 남들 앞에서 내 이름으로 서야 하는 나이구나라는 현실이 그 옷깃에 같이 걸려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정문 안쪽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차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말소리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누군가가 센터장님 오신다라고 작게 말합니다. 그 말은 금세 주위 공기를 타고 번집니다. SUV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의 짧은 시간. 희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아들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이 정문 앞에서 지난 10년 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다른 문 하나가 함께 열릴 것 같은 예감이 서리발처럼 등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끓는 국물 냄새로 시작된 새벽은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하루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간다.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 집 걱정 말고, 알았지? 민석의 말이 등을 스치고 지나간 뒤 그의 발걸음은 군중 속으로 빠르게 섞입니다. 스피커에서는 교육생 호명과 절차 안내가 이어지고 번호표를 든 젊은이들은 차례로 철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 뒤로 닫히는 건 철문이지만 부모들의 마음 안에서는 각자 다른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희정은 정문 앞 흰 선을 넘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발은 제자리에 고정된 듯한데 눈만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아이들 어깨 사이로 민석의 뒷모습이 간간히 보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장면에 맞춰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리는 듯합니다. 그때 주변 공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정문 안도로를 따라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적도 요란한 표시등도 없지만 차가 지나갈 길은 자연스레 비워져 있습니다. SUV가 정문 바로 안에서 부드럽게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기 전 짧지만 긴 침묵 같은 순간이 흐릅니다. 희정의 귀에는 안내 방송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먼저 내린 직원이 주변을 훑은 뒤 뒷문을 엽니다. 차체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상반신을 드러냅니다. 군복에 가까운 단정한 제복, 빳빳하게 선 어깨, 자연스럽지만 절도 있는 몸짓, 그리고 얼굴. 빛이 방향을 바꾸며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희정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이목구비가 아닙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그는 왼쪽 다리를 먼저 내립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아주 짧게 멈칫했다가 오른발을 따라 내립니다. 오래전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남편이 걸을 때마다 보여주던 그 미세한 리듬과 같습니다. 왼발, 그리고 아주 짧은 정지, 오른발. 희정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미끄러져 발끝에 떨어집니다. 봉투 안쪽 서류가 조금 삐져나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눈은 정문 안쪽 SUV 옆에 선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도연은 주위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입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와 배지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그는 보고를 하는 직원의 말을 들으며 차분한 표정으로 정문 쪽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분위기가 조금 더 팽팽해집니다. 부모들은 자연스레 길을 비켜서고 몇몇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입니다. 저분이 여기 책임자래.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 같아. 같은 말들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희정의 시선은 이제 그의 얼굴 위로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피부에는 더 많은 선이 새겨졌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한 빛이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워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특징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 진지하게 들을 때 미간을 살짝 모으는 습관,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신혼 초 좁은 방에서 함께 나눴던 라면, 장난스럽게 던지던 농담들, 출근 전 허둥지둥 넥타이를 매던 모습들, 그리고 장례식장에 놓였던 영정 사진. 지금 정문 안쪽에서 경례를 받는 사람은 그 사진 속 얼굴과 한치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깥쪽으로 스칩니다. 교육생들 가족이 서 있는 쪽을 한번 둘러보는 동작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희정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이 실제로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이 정지합니다. 반면 그의 눈동자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찰나의 흔들림이 지나갑니다. 낯선 얼굴을 본 사람이 느끼는 단순한 호기심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이 작은 파동처럼 비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채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부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갑니다. 장도연은 시선을 떼고 다시 안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건물 모서리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희정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안내 방송이 이어지고 다른 부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탄과 걱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세상 소리가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합니다. 대기실로 향하라는 안내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정도 서류 봉투를 주워들고 뒤따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문 앞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잘못 본 거겠지.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닮을 수 있고 우연히 비슷한 얼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착각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함부로 꺼낸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진짜라면
지금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 문 앞에 선 희정은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문 안에는 평범한 부모 역할이 기다립니다. 설명을 듣고 서류를 챙기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는 시간. 문밖 방금 지나간 정문 앞에는 다시 닫힌 SUV와 사라진 뒷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 아직 열리지 않은 새로운 문 하나가 조용히 생겨납니다. 그 문을 열지 말지, 언제 열지, 누구와 함께 열지. 그 대답을 내리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그녀의 몫입니다. 아까 그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말씀이십니까? 여긴 오래 계셨죠. 그래도 묘하게 처음 보는 듯 익숙한 듯 해서요. 입교식 이후 대기실 안은 형식적인 설명과 진심이 섞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정과 규정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부모들은 그 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열심히 끄덕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희정은 종이 뭉치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글자는 눈으로만 통과할 뿐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면회 가능 일정, 우편 발송 규정, 비상 연락망 같은 단어들이 페이지 위를 지나갑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는 학교의 연역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걸려 있습니다. 6개월 초기 사진에는 더 젊은 얼굴의 장도연이 서 있습니다. 조금 덜 깊은 주름, 더 검은 머리카락. 하지만 눈매와 인매는 그대로입니다. 희정은 그 사진이 걸린 방향을 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상자를 누군가 슬쩍 열어놓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잠시 후 직원이 앞으로 나와 복도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복도에서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맞춥니다. 복도는 대기실보다 더 밝습니다. 새하얀 벽, 반짝이는 바닥, 일정한 간격으로 달린 형광등. 그 아래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곳곳에 서류를 나눠주고 맞아야 할 도장과 쓰여야 할 칸을 알려줍니다. 희정은 복도 한쪽, 다른 이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구석에 섭니다. 설명은 귓가에 흘러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나갑니다. 그때 멀리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립니다. 길게 울리는 그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을 자극합니다. 장난스럽게 복도 끝까지 달려가던 발자국 소리, 계단을 2칸씩 내려오던 소리, 군화를 신고 집에 들어올 때 일부러 발걸음을 살살 떼던 소리. 복도 저 끝에서 장도연이 2명의 직원과 함께 걸어옵니다. 정장은 군복보다 덜 빳빳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교과서처럼 곧게 펴져 있습니다. 목에 걸린 출입증이 움직임에 따라 살짝살짝 흔들립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조금 더 세우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을 고릅니다. 보호자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줍니다. 희정은 벽 쪽으로 몸을 살짝 붙입니다. 그러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두려움과 동시에 작게 고개를 듭니다. 장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복도를 흡습니다. 그 눈길이 복도 중간쯤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희정을 스칩니다. 이번에도 2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의 눈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표정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단지 처음 보는 보호자를 바라볼 때 나오는 시선과는 다릅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장면이 꿈처럼 겹쳐지는 듯한 정체 모를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사람의 눈빛입니다. 시간이 느려진 듯한 찰나 그의 옆에 서 있던 한기성이 말을 겁니다. 센터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도연의 시선은 끊어집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돌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습니다. 그때 한기성이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즘도 예전 기억은 잘 안 나십니까? 농담처럼 말씀하시던데요. 여기 계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그전 이야기는 통 기억이 안 난다고.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지만 그 문장은 공기 중에 오래 머뭅니다. 뭐, 잊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요. 장도연은 담담하게 받아치며 짧게 웃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기억해야죠. 그들의 대화는 짧게 끝나고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희정의 귀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 이야기는 잘 안 난다. 한때 군 관련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어떤 이는 끝까지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로 희정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왔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지우고 목소리를 떠올리려는 습관을 줄이고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을 억지로 덮어두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덜 아프게 만드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기억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불쑥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그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함께 떠오릅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정은 손에 쥔 서류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쥡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확인해야 할까?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동시에 흔드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 정도로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리면 세상은 다시 평온한 척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복도 끝을 돌아 사라지는 그림자를 끝까지 바라본 뒤 희정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품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결심,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도 산책로에 서 있어도 카페에 앉아 있어도 계속 마음속에서 자라날 결심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직접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결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애들이 저쪽 운동장에서 단체 PT 뛰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 맑은 날엔 여기서 줄 맞춰 뛰는 모습이 다 보여요. 어머님도 혹시 그쪽에 자제분 계신 거죠? 사관학교 담장 바로 옆 언덕길에는 작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군복수선집, 편의점, 분식집, 카페. 그 사이에 얼마 전새로 문을 연 작은 김밥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은 단순하고 메뉴판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밥, 유부초밥, 따뜻한 어묵 국물 몇 가지뿐입니다. 희정은 오전 장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곳에 나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관학교 근처라 손님이 많겠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먼 곳에 훈련장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먼지 일어나는 운동장과 줄 맞춰 움직이는 사람들 실루엣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밥을 싸는 손이 익숙해질수록 그녀의 시선은 자주 창밖으로 나갑니다. 산책로를 오르내리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교육생들,
저 멀리 줄 맞춰 이동하는 무리. 그 속 어딘가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막연한 불안 대신 어렴풋한 안도감을 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면 가게 주인은 잠깐 쉬고 오라고 말합니다. 희정은 앞치마를 벗고 언덕 위 산책로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산책로 끝 철제 난간에 서면 담장 아래로 훈련장의 전체 윤곽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훈련장은 마치 작은 모형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들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그녀는 오늘도 아들이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옅게 흐려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희정은 난간에 팔을 얹고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몇 줄의 교육생이 구령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쪽 다른 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한 줄의 끝이 아닌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서 있습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등을 뒤로 모으고 몸은 정면을 향한 채 고개만 여기저기 돌립니다. 누가 봐도 책임자의 자세입니다.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도연입니다. 희정은 난간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줍니다. 손가락 관절이 뻐근할 정도로 꽉 쥐어도 눈은 그 사람의 이동 경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줄에서 동작이 엇나가는 교육생이 있는 것 같자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몸을 조금 숙여 무언가를 말합니다. 훈련생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몇 마디를 더 건넵니다. 멀어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제스처에서 심하게 꾸짖는 느낌보다는 다시 해보자라는 격려가 느껴집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해보자며 무릎에 흙먼지를 털어주던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집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옷과 시간뿐입니다. 훈련장은 계속 분주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날 듯한 움직임, 줄을 맞춰 뛰는 발, 누군가의 구령에 맞춰 동시에 일어나는 팔과 다리.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장도연의 몸짓에는 묘한 고독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는 훈련생들을 보다가 문득 담장 쪽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시선이 정확히 산책로까지 닿는 것은 아니겠지만 희정은 그 순간 몸을 조금 뒤로 빼게 됩니다. 들킨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후로도 희정은 자주 이 산책로에 오르게 됩니다. 맑은 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흐린 날에는 바람을 맞으며 가끔은 작은 우산을 들고서도 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아들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엄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어디쯤 있을지 상상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낯익을까? 왜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희정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산책로 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바라만 보지 못하고 직접 아래로 내려가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이 언제일지 어떤 계기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담장 밖 그림자처럼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나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 여기 밥이 의외로 괜찮다니까. 센터장님, 처음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 낯선데 익숙한 느낌? 사관학교 안 작은 카페는
주말마다 북적입니다. 보호자 면회가 허용되는 날 짧은 시간이라도 자식과 마주 앉으려는 부모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과 빵 냄새,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희정과 민석은 따뜻한 음료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민석은 훈련복 위에 카페 담요를 어깨에 둘렀고 얼굴에는 며칠 사이 달라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살짝 그을린 피부, 입가에 맺힌 피곤함, 그 사이로 드러나는 자부심.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얇게 퍼져 있습니다. 희정은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아들의 표정을 봅니다. 눈동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석은 훈련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몇 시에 기상하고 얼마나 오래 뛰고 어떤 과제가 힘든지, 동기들 중 누가 잠버릇이 심한지.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엄마의 가슴을 쥐었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연스럽게 장도연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습 도중 직접 현장에 나와 이야기해준 일, 실수한 동기를 혼내기보다는 이유를 묻고 다시 시켜본 일 설명할 때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때를 생각해라라고 말하던 목소리. 민석의 말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격한 책임자인데 막상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희정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조금 더 줍니다. 아들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그려봅니다. 엄격함과 따뜻함 사이, 책임감과 피로 사이에서 버티는 얼굴. 카페 안쪽 주문대 근처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뒤 살짝 떨어진 곳에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머그잔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장도연입니다. 그는 직원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뒤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시선은 전체 분위기를 살피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창가 쪽으로 향합니다. 창 너머에는 한 가족의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아들은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는 횟수마저 줄인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장도연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낯선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혀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옷차림. 그러나 비슷한 거리와 비슷한 온도를 가진 장면입니다. 작은 식탁, 국이 김을 올리고 있고 건너편에서 누군가 웃으며 천천히 먹고 가라고 말하던 얼굴. 그는 이마를 가볍게 매만집니다.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기억이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입니다. 희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척하면서 카페 안쪽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시선이 자신과 아들 사이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아챕니다. 민석은 이야기를 멈추고 무심코 고개를 돌립니다. 주문대 쪽 사람들의 줄 사이로 제복 대신 정장을 입은 장도연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 저분이 그 센터장님이야. 민석이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희정의 심장은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센터장님이라는 호칭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겹쳐집니다. 카페 안 조명과 바깥빛이 유리창에서 섞입니다. 비친 그림자 사이로 세 사람의 시선이 잠깐 엇갈립니다. 장도연은 창가 쪽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희정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길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짧은 교차 안에 묘하게 복잡한 감정이 지나갑니다. 어딘가 본 적 있는 얼굴 같다는 막연한 느낌과 동시에 여기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기묘한 감각. 희정은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그 시선을 받아낸 뒤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질문이 여러 개 생겨납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기억 못하는 게 진짜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안내 방송이 카페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민석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희정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봅니다. 둘은 카페 문 앞에서 짧게 껴앉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안고 있는 포옹입니다. 문이 닫히고 민석의 뒷모습이 다시 사라질 때쯤 카페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벼워졌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희정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순간 주문대 옆을 지나가다 장도현과 마주칠 뻔합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거리는 손을 조금만 뻗으면 닿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대신 눈이 한 번 더 마주칩니다. 이번에는 장도연의 눈 안에서 분명한 감정 하나가 포착됩니다.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다는 답답함.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묵직한 죄책감 같은 것. 희정은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 보호자의 몸짓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조용히 울립니다. 그 순간 서로의 삶 속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이 서서히 몸을 돌리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조교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진짜 더 할 수 있습니다. 민석 학생, 그만하고 일어서세요. 가을 끝자락의 공기가 운동장 위를 낮게 깔고 있습니다. 햇빛은 부드럽지만 모래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숨결은 거칠고 빠릅니다. 구령이 떨어질 때마다 학생들의 몸이 일제히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땀이 마르며 남긴 소금 얼룩이 훈련복에 군데군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관측로에 가까운 담장 근처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자리는 아니지만 멀리서 훈련 모습을 보고 싶어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 희정도 서 있습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저 아래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민석이 어느 줄에 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두 같은 복장, 같은 머리, 비슷한 체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상하게도 한 줄 끝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어깨를 세우고 버티는 한 사람에게 눈길이 자꾸 머뭅니다. 지상에서는 조교의 목소리가 거칠게 튕깁니다. 페이스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에게 경고가 이어지고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연속된 동작 중 한 줄에서 흐름이 끊깁니다. 한 학생이 허벅지를 움켜쥐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흙먼지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조교가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손에는 휘슬이 쥐어져 있고 얼굴에는 경고와 불만이 뒤섞인 표정이 떠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이들에게는 그저 엄격한 지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난간을 꼭 쥔 희정의 눈에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들어옵니다. 무릎을 꿇은 학생의 어깨가 크게 오르내립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를 딛는 순간 몸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허벅지 근육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 특유의 떨림이 전해집니다. 조교는 처음에는 동작을 다시 시킵니다. 그러나 학생의 몸이 다시 주저앉는 순간 얼굴에 짜증이 비칩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더 강하게 지시합니다. 운동장 바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생깁니다. 그때 반대편 출입구에서 또 다른 실루엣 하나가 나타납니다. 훈련복 대신 단정한 점퍼를 입고 목에는 출입증이 걸려 있습니다. 장도연입니다. 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옵니다. 정해진 동선처럼 보이지만 시선은 이미 문제의 줄방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교의 어두운 표정과 흙먼지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학생의 모습, 그 사이에 놓인 미묘한 공기. 장도연의 걸음이 그들 앞에서 멈춥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조교의 어깨가 긴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자세를 조금 고쳐잡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듯 입을 움직입니다. 훈련 계획과 기준, 강도 조절에 대한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장도연은 먼저 학생의 상태부터 살핍니다. 허벅지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에 힘이 빠져 있는지, 숨은 얼마나 거칠게 오르내리는지, 눈빛은 아직 동작을 따라갈 의지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훑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갑니다. 이건 투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는 판단을 내린 듯한 동작입니다. 지상에서는 짧지만 단호한 지시가 떨어집니다. 훈련을 잠시 멈추고 해당 학생을 의무실로 안내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조교에게는 강도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자는 말이 덧붙습니다. 꾸짖음과 비난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다시 선을 그어보자는 어조입니다. 조교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래 위에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나머지 줄은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얻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있던 희정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멀리서 정확히 알아볼 수 없지만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는 학생의 체형과 고개 숙인 모양이 민석과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드는 느낌과 동시에 안쪽에서 미세한 안도감도 함께 느낍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그 사실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날 저녁 희정은 예상보다 빨리 학교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강한 훈련 중 무릎 근육이 조금 무리해서 당분간은 휴식을 겸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그래도 보호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함께 전해집니다. 며칠 뒤 희정은 정식 절차를 거쳐 학교 안 의무실로 들어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가게의 도움과 담당자의 배려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의무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약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희정은 차분한 얼굴을 하려 애쓰며 안내를 받습니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민석이 보입니다. 방깁스를 한 다리 환자복 대신 훈련복 상의를 입은 채 웃어 보이려 애쓰는 얼굴. 그녀는 서류를 들고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 옆에 잠시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의무실 담당 의사와 함께 학생의 회복 경과를 듣고 있던 장도연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어색한 인사가 의무실 안공기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보호자와 책임자로서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몇 분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교환하는 짧은 순간 희정의 눈은 그의 손목 쪽으로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살짝 접힌 점퍼 소매 아래로 피부색이 언뜻 비칩니다. 평범한 손목처럼 보이지만 일정 각도에서 보일 법한 작은 흔적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다른 부엌에서 끓는 냄비를 막다가 남편의 손목 안쪽에 생겼던 반달 모양의 자국. 시간이 지나면서 색은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작은 상처. 희정은 시선을 곧장 올립니다. 너무 오래 바라보면 눈동자 안에 담긴 모든 감정을 들키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장도연은 보호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학생의 누구인지,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훈련 조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설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걱정의 온도가 묻어 있습니다. 희정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의무실 안 공기가 잠시 흔들립니다. 그날 세 사람은 한 방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서, 한 사람은 문 옆에서, 한 사람은 그 둘 사이에서, 그리고 아직 말로 꺼낼 수 없는 커다란 질문 하나가 의무실 천장에 조용히 매달립니다. 센터장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혹시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 겁니까?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의무실 복도는 더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 들리던 통증 호소와 간호사의 발걸음, 약 봉투를 들고 드나들던 사람들 소리가 하나 둘 줄어듭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일정한 색을 유지한 채 복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민석의 상처는 다행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복도로 나옵니다. 의무실 안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좋지 않은 상상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더 조용합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웁니다. 모퉁이 너머 낮게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명은 익숙한 음색입니다. 늘 대중 앞에서 안내와 설명을 할 때 들리던 또렷하지만 과하게 크지 않은 목소리. 장도연입니다. 오늘 의무실에 들어온 학생 중에 무릎 부상 학생 하나 있었지요. 그가 묻는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언제 부상을 입었고 어떤 동작 중이었는지, 당분간 훈련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빠지게 되는지. 의무실 담당 의사는 성실하게 답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미 보호자에게도 상황 설명을 마쳤다고 덧붙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군요. 의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보호자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눈빛이 흔들려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뒤를 잇는 목소리는 낮지만 뚜렷하게 떨림이 묻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장도연의 말입니다. 그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늘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어 말합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꿈에서 여러 번 본 얼굴을 현실에서 마주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의사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입학식과 수료식을 몇 년째 반복하다 보면 얼굴이 겹쳐 보이는 보호자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나 장도연의 음색은 가벼운 농담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진지합니다. 문제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릿속 한쪽이 찌릿하게 당긴다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복도 쪽 공기가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전에 사고를 겪으셨을 때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장도연의 숨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단편적 정보들. 국경 근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이름과 신분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구조되었다는 사실. 다만 군 관련 지식과 실무 감각이 남아있어
정밀 조사 끝에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요약. 그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자서전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의무실 안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함께 바라보던 순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희정의 발끝이 바닥에 가만히 박혀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얼굴이 보이고 몸을 완전히 돌리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듣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장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등을 살짝 기대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꿉니다.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제 등을 두드리며 웃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려 하면 늘 눈이 먼저 떠집니다. 그가 말하는 꿈속 목소리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진 기억은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온도와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만 나오는 편안한 억양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이후 남아있는 무의식적 기억일 수도 있다고.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있는 법은 없다고. 그 말을 듣는 동안 복도 모퉁이 뒤에서 희정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과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나왔다고 말하던 목소리. 늦은 밤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해주던 말투.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귀 안쪽에서 되살아납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장도연이 묻습니다. 현실과 꿈을 잇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그는 이름을 통해 기억의 조각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의사는 잠깐 서류를 확인한 뒤 보호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윤희정 씨입니다. 복도 모퉁이 뒤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입으로 수없이 불러온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느 한 사람의 잃어버린 기억 한가운데로 조용히 떨어집니다. 국방 관련 기관에서 공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센터장님 신원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전 사고 기록과 현재 자료 사이에 작은 어긋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훈련센터 행정실에 눈에 띄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다른 공문들과 함께 묶여 있지만 봉투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신원 확인 관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서류를 펼쳐보고 이내 얼굴을 굳힙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도연이 이곳에 부임하기 전 사고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던 중 자료 일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조 당시 상황과 병원 기록, 지문 대조 과정에서 몇 가지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입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그 내용을 직접 읽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오래 눈을 둡니다. 처음 이 자리에 올 때 들었던 간단한 설명들, 구조 후 재등록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여러 단계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그때에는 아직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곳 학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언젠가 다시 얼굴을 들이밀지만 이번에는 그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셈입니다. 공문 말미에는 한 줄 문장이 덧붙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혹은 가까운 친인척의 DNA와 비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작성자는 단지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지만 그 문장이 이곳의 여러 사람 마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기성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그날 의무실에서 배웠던 그 어머니와 아드님이 말끝을 흐리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 장도연의 시선이 자주 머물던 곳,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지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도연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담담한 말이지만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의 이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위치, 책임 또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동안 함께 일해 온 사람들뿐 아니라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그 모든 질문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마주볼 때가 된 것입니다. 행정실을 통해 윤희정에게 조심스러운 연락이 전해집니다. 신원 확인 절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예민한 이야기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해집니다. 전화를 받은 날 밤, 희정은 한동안 가게에 불을 켜지 못합니다. 손 전화기 화면에 적힌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분 확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신의 일상까지 밀려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도와주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과거를 찾아주는 일 그 이상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자신이 믿고 있던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돌아온 남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혹은 진짜 남편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들과 이곳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많은 상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같은 속도로 사라집니다. 오래 고민 끝에 그녀는 종이에 짧게 몇 줄을 적습니다.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며칠 뒤 조용히 이루어진 검사가 진행됩니다. 체열과 간단한 절차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검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앞으로의 방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센터 안공기는 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루가 흘러가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장도연은 여전히 훈련장을 돌고 행정회의에 참석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혼자 남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와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보는 횟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희정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가게에서는 김밥을 말고 집에서는 아들의 침대를 정리하고 산책로에서는 담장 너머 운동장을 내려다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답을 억지로 앞당겨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순간이 오면 그때의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한편 센터 안다른 곳에서는 이 상황을 곁눈질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 그것이 하나의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이제 곧 그 실마리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센터장님, 기상 레이더에 강한 비구름이 잡혔습니다. 저지대 기숙사 쪽 배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학생들 이동 동선을 미리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예상보다 빠르게 날씨가 변합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저녁이 되자 굵은 빗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훈련센터 안비상 방송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기숙사 담당자들은 창문과 배수로 상태를 확인하고 야외 훈련은 모두 중단됩니다. 유난히 낮은 위치에 지어진 기숙사 한 동은 오래전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신경을 써야 했던 곳입니다. 여러 차례 공사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 앞에서는 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 쪽에서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누수 경보와 함께 일부 구역 배수로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각 건물 상태를 표시하는 작은 그래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실무자들은 보고를 정리해 장도연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학생들을 상층부로 옮기고 전기 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서류상의 지시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리는 가능하지만 그는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비를 걸치고 직접 기숙사로 향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소란스럽습니다. 관리 직원 몇 명이 배수구를 막고 있는 낙엽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고 지도 교관들은 학생들을 각 층의 복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비 위로 부딪히는 소리와 지면을 때리는 감각만으로도 그 세기가 느껴집니다. 건물 안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립니다. 전기 설비 일부가 영향을 받은 듯한 신호입니다. 아직 큰 사고는 아니지만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장도연은 현장 책임자에게 상황을 묻고 동시에 학생들이 모두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다 한 교관이 숨을 고르며 다가옵니다. 지하 창고 겸 휴게 공간으로 쓰이던 작은 방에 아직 몇 명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선 이동시키자는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는 추측이 뒤따릅니다. 지하는 물이 가장 빨리 차오르는 공간입니다. 비상 조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명이 자동으로 꺼질 위험도 있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뒤에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하로 내려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학생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비를 입은 다른 교관들이 말립니다. 센터 책임자가 직접 위험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규정상으로도 그가 최전선에 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외침과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들. 그때는 누군가를 온전히 구해내지 못했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몇 년째 마음 안쪽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간단한 지시만 남깁니다. 위층 학생들 통제는 교관들이 계속 맡고 자신이 내려간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으면 즉시 구조 요청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미 반쯤 젖어 있습니다. 발을 들릴 때마다 물과 먼지가 뒤섞인 감촉이 신발 밑창에 전해집니다. 아래층 복도는 예상대로 어둡습니다. 비상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바닥에는 이미 물이 얇게 고여 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방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마지막에 도달한 작은 휴게실 앞에서 그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는 듯한 어수선한 움직임과 누군가의 긴장된 숨소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대로 몇 명의 학생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친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으니 지금 당장 위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 여기 남아있는 물건은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짧게 덧붙입니다. 학생들은 그의 눈빛을 보고 망설임을 접습니다. 짐 몇 개를 남겨둔 채 계단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학생이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봅니다. 놓친 사람이나 가로막힌 통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천장의 배관 쪽에서 짧은 소리가 납니다.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와 함께 한쪽에서 물줄기가 더 세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의 물 높이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벽 쪽 콘센트 위치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오래 머무를 상황이 아닙니다. 손전등 빛이 방 한쪽을 스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오릅니다. 비슷한 어둠과 비슷한 물소리, 비슷한 긴장된 숨소리,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 하나. 그 장면은 아직 완전한 영상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수준의 생생함입니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순간적으로 울리는 듯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비상경보와 빗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위층 복도에 도착하자 이미 대기하던 교관들이 학생들을 다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도연은 기지국과 상황실에 간단히 무전으로 상황을 알립니다. 지하구역 학생들은 모두 이동했고 당장 큰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보고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던 한 사람. 문득 자신을 오래 바라보던 눈빛과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무수한 말들.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마주해야 할 얼굴입니다. 비상 상황은 몇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진정됩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시설 담당자들은 물 빠진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밤은 다시 노곤한 일상 리듬을 되찾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밤은 누군가에게는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조금씩 몸을 돌리는 시간으로 남습니다. 폭우와 경보 사이를 걸어 돌아오던 그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웃으며 나무라던 말투, 떠나기 전 문득 돌아보며 했던 짧은 약속들. 금방 다녀오겠다.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선택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지키고 싶은 약속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공식 기록상 본래 성함은 장도연이 아니라 장민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서도 이 결과를 함께 듣고 싶어 하십니다. 폭우가 지나간 지 며칠 뒤 기다리던 연락이 도착합니다. 신원 확인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자 한다는 안내입니다. 작은 회의실 안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장도연, 한기성,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온 담당자입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와 봉인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공포보다는 긴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파일을 드디어 펼쳐보는 순간의 공기입니다. 담당자는 먼저 사고 당시 기록을 간단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구조 위치, 발견 당시 상태, 병원 이동 및 초기 검사 결과, 이후 지문 대조 과정에서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한 사람과 일정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데이터베이스가 더 정교해지면서 추가 대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민호입니다. 동일한 성과 비슷한 이름 덕분에 이전에는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야 정확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문서상 그는 어느 도시에 거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업무상 국경 근처를 오가던 중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을 하나씩 짚어가던 담당자는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가족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윤희정, 보호자, 민석, 직계자녀. 서류 위 글자들은 단순한 잉크 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글자들이 가리키는 관계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장도연으로 살아온 사람의 본래 이름은 장민호이며 윤희정과 민석의 가족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까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한기성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되짚어 봅니다. 지금까지 센터에서 쌓아온 경력과 신뢰,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상 이름과 과거 기록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 기관에서도 고의적인 신분 도용이 아니라 사고와 기억 상실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책과 역할에는 큰 변동이 없도록 조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얼마 뒤 별도의 자리에서 윤희정에게도 같은 설명이 전해집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사 결과는 이미 마음 한편에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언어로 확인되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여전히 이곳 센터의 책임자입니다. 동시에 예전과 다른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희정의 집 작은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민석이 좋아하는 볶음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민석은 아직 어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훈련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지만 몸에는 아직 군기와 규율이 남아 있습니다. 마주 앉은 장민호는 예전보다 더 깊은 선들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의 습관이나 반찬을 집는 순서, 반사적으로 내뱉는 짧은 농담의 어조는 예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된장국 맛을 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놓여 있던 율무차 냄새, 학교 앞에서 함께 먹었던 김밥, 퇴근 후 현관 앞에서 들려오던 반가운 발자국 소리. 기억은 완전히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조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빈틈 사이를 현재의 시간이 메우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게 인화된 사진들이 몇 장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 가족과 찍었던 마지막 사진도 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한때는 어렴풋이만 떠오르던 장면이 이제는 구체적인 냄새와 온도까지 가져다 줍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옆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그때에는 이 시간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어떤 시간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긴장한 듯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전 사고 현장에서 함께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록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사진 뒷면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로의 물건이 뒤섞였고 어떤 사진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채 오랫동안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그 잘못 낀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은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조각마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민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고 당시의 마지막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 이야기해 줍니다. 사진 속 사람의 가족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침내 그날의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선명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 안 공기는 잠시 고요해집니다. 희정은 조용히 말없이 주방으로 가 율무차를 준비합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컵 둘레를 감쌉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는 이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혼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누는 말과 행동입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어느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직함을 달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결국 이 두 사람 옆이라는 것을. 훈련센터에서의 역할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삶과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대라는 것을. 창밖에는 서서히 밤이 내려앉습니다. 멀리 훈련센터 쪽에서는 규칙적인 취침 나팔이 울립니다.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침대에서 내일을 위해 눈을 감습니다. 이 집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탁 위 빈 그릇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헤어졌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따뜻합니다. 희정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등 위에 올립니다. 민석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립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포개진 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앞으로만 흐릅니다. 이제 이 집의 문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해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려 있습니다.